자, 봅시다. 이번 주까지는 프린트 수업을 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분량은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거라서 더 모자라진 않을 텐데 아마도 다음 주에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근대사회로의 진전하기 전에 근현대사 또 구조, 우리 또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봐야 되겠죠. 근현대사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세 개의 단원으로, 이 파트는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근대사회, 뭐 근대사회의 진전 이런 단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단원은 민족 독립운동기, 민족 독립운동기는 일제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은 현대사,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낮에 이제 주간 수업할 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 앞에 근현대사 전을 우리가 전근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전근대사는 전체 시험에서 약 70% 정도가 출제되고요. 여기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약 30%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대충 몇 문제쯤 나오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겠죠. 거의 한 뭐 대여섯 문제 이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출제 비중을 가진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근현대사를 여러분이 놓치게 되면 여기서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겠죠. 사실 전 근대사는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그래서 내 걸로 많이 숙지한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를 너무 어려워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근대사가 더 이제 비중이 높긴 하지만 거기는 대부분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전 근대사 조선시대까지는 놓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웬만한 문제가 출제되면 거의 다 맞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근현대사는 좀 당락의 폭이 등락의 폭이 커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파트를 좀 숙지를 많이 한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합격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파트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뭐 그런 파트라기보다는 거기는 다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근현대사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하냐 아니면 뭐 대충 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여러분의 점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근현대사는 좀 더 남들보다 더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겠죠. 남들보다 더 내가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파트가 바로 이 근현대사 파트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여섯 문제죠. 그러니까 이 여섯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은 어디냐면, 그러니까 단원으로 하면 이게 7, 8, 9거든요. 총 9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은 7단원이에요. 7단원.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배우게 될 요 파트.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냐면 이제 시기로 한번 따져보면요. 여기가 근대사회가 1863년부터 시작하거든요. 연도로 하면. 그리고 1910년,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될 때쯤이니까 한 요 정도? 그럼 시기로 따지면 한 몇 년 정도 돼요? 거의 한 시기로 따지면 한 그 정도? 그래서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민족 독립운동기는 뭐 일제시대겠죠.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현대사는 1945년 해방 때부터 지금까지겠죠. 지금. 네, 올해까지 이렇게 되는데 뭐 시험에 올해까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까지가 현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가장 좀 변화가 큰 사건이 많은 이런 파트가 바로 여기예요. 많은 단체들, 사건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개항을 하게 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 변화가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여기. 그러니까 뭐 여섯 문제 중에서 많아봤자 뭐 몇 문제겠어요. 한 세 문제 되겠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가 뭐 한두 문제 나올 것이고, 현대사가 한두 문제 나오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제 그 분포도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들이 오히려 어려워하는 거니까 여기를 확실히 잡아두면 그래도 나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사 수업을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비중 있게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국사라는 것 자체가 다 그냥 사람 사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다만 제가 미리 얘기하자면 근현대사를 우리가 전근대사 앞부분하고 좀 다르게 공부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낮에 주간 수업에서 뭐 선사시대랑 고조선까지, 설기시대 여러 나라까지 뭐 겨우 했는데, 요 정도에서는 우리가 막 연도를 알아야 되고 막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었죠. 물론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는 있지만 순서라는 게 꼭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와도, 예를 들면 고대, 중세, 근세 넘어와도, 예를 들면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넘어와도 굳이 막 연도를 외워야 되거나, 과거제도 언제 시작됐어요? 우리 연도 외워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건을 알면 되는 거지 굳이 막 연도를 외워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근현대사는 공부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연도나 시기를 명확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들은 연도를 외워야 해요. 그리고 연도를 외우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예를, 그냥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1910년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1910년대에서 어떤 특정 사건을, 예를 들면 1912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의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1910년대 사건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체적인 연도를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구체적인 연도를 좀 공부를 하는 게 좋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문제를 풀 때 훨씬 쉽게 문제가 풀릴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근현대사는 전근대사에 비해서 다른 점은 그거예요. 좀 연도를 체크해야 한다. 그게 좀 전근대사 공부하는 거랑 다른 점이니까 일단 그거를 좀 연두해 두시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전근대사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면서 중국의 역사를 같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근현대사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계사를 좀 같이 간단하게 살펴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앞부분에 우리가 1단원에서도 여러분하고 이제 세계사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그렇게 세계사와 관련된 내용, 물론 시험에 나오지는 않죠. 외국의 국가들은 나올 수 있지만 외국의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아도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 이 파트쯤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찾을 수 있기,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계사 설명을 하니까 그거는 뭐 그냥 뭐 아주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흐름만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뭐 전 근대사와 뭐 크게 차이는, 다른 거 이것 빼고는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전근대사와 다르게 또 하나 좀 차이점을 또 하나 설명하자면, 인물에 관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인물의 뭐 연대를 쭉 정리를 하고 이 인물의 일대기를 정리를 하면서 뭐 가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 문제가 그렇게 나올까 막 걱정이지만, 실제로는 풀면 다 풀려요.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건 없지만, 일단 인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자주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은 좀, 그러니까 여러 번 나온다 그럼 다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에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근대 사회로의 진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단원은 근대 사회고,
근대 사회의 진전이죠. 이 근대 사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현대사는 1863년. 1863년이 뭐냐면 고종이 왕이 될 때부터예요. 그래서 고종이 왕이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그 시기부터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어디까지라고 했냐면 일제시대 될 때까지, 그렇죠? 일제시대까지를 1910년대까지 10년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건들을 좀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일단은 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세계사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절부터 세계사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딱 배경 설명만 좀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진도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겁을 줬나요? 어려워, 조심해, 막 이렇게 너무 겁을 줬나? 여러분 표정이 되게 경직돼 있어요. 첫 시간이라 그런 거죠? 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7월이야.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 먹고 오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시기가 2번 있어요. 한 번은 7월이야. 한 번 7월이에요. 왜? 왜냐면 공무원 시험은 6월에 거의 끝나기 때문에 7월이 이제 새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6월에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상처를 입었어. 나의 성적에 대해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6월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새로 마음 먹는 시기가 7월이고요. 또 한 번 있어. 항상 연도가 바뀌면 1월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먹어. 하지만 3주쯤 갈 거예요. 길면 3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는 되게 열심히 할 거예요. 막 열심히 막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3주 돼봐. 여기서 이제 자리가 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그래. 다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을 때야 이때 막 이제 올려야 돼. 이거 빨리 이제 막 사기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그런다는 거. 그래서 막 여러분 지금 표정이 어떠냐면 결연해. 막 나를 막 두고 받아 열심히 공부할 거야. 막 이렇게 결연한 표정들이에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그랬어. 오늘 낮부터 아침부터 계속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 막 나를 째려봐.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오늘은 공부하는데 이 눈빛이 몇 주나 갈지 좀 그렇긴 하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 표정이 오늘 너무 결연하여. 제가 막 그리고 여기 또 조명도 오늘따라 환하잖아요. 다행히 좀 얼굴이 좀 환하게 보이나요? 다행이네. 근데 낮에는 몰랐는데 저녁 되니까 이게 좀 눈부셔요. 지금 여기가 약간 눈부신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근대 사회에서 먼저 봅시다. 자, 먼저 산업혁명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뭐 외울 거 아니니까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그냥 옛날 얘기려니 할머니가 옛날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쭉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됐고요. 이렇게 영국에서부터 먼저 시작된 분야가 어디냐면 면직물 공업, 면방직 공업이죠. 그래서 면직물 분야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게 경제에서는 신석기혁명하고 산업혁명이 있다고 했죠.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집에서 물건을 만드는 간의 수공업이에요. 집에서 소규모로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팔다가 이게 기계를 이용해서 물건을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공장제 기계공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거예요. 물건을 많이 생산하게 된 거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면 어떤 물건, 뭐라고 할까, 구두나 뭐 옷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생필품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귀족들만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좀 귀한 거를 돈 많이 주고 사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돈만 있으면 누구나 그런 것들, 그전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사서 쓸 수가 있게 되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그전에는 농업 중심 사회였으면 이제는 산업 중심 사회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사회가 또 한 번 확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 산업혁명 이라고 하는 거고, 처음에는 영국에서 시작했지만 이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게 돼요. 먼저는 이제 유럽 쪽에서 먼저 퍼졌겠죠. 유럽의 강대국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확대가 되는 거고, 이게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 그래도 강대국이니까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혁명이 퍼지게 되고,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런 강대국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산업혁명의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어떤 현상을 나타나게 되냐. 산업혁명이 발전하게 되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하게 돼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하게 되죠. 자본주의라는 거 말 그대로 자본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그리고 여기서 돈을 번 거를 또 공장을 차려서 투자를 또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자본을 키워가는 거여서 이게 나중에 성장을 하게 되면 독점 자본주의 또는 금융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대기업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행들이 또 이 자본을 독점하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말하자면 크기가 커지는 거죠. 이런 자본주의들이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해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돼서 이게 이제 더 점점점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가 필요로 하게 되냐면 일단 이런 경제가 성장하려면 또는 공장을 차려서 그 공장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원료를 누군가는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원료를 공급을 해줘야 돼. 원료가 있어야 공장을 돌리잖아요. 원료 공급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어. 그럼 내 물건을 비싸게 사줄 사람이 필요해요. 말하자면 상품 시장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원료 공급지 필요하죠. 상품 시장 필요하죠. 이런 게 필요하네. 뿐만 아니라 나한테 남는 돈이 있어요. 이런 자본. 그러면 이 자본을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잉여 자본을 투자할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원료를 싼 값에 공급해줄 곳, 내 물건을 비싸게 파줄 시장, 장소, 그리고 내가 잉여 자본을 돈을 투자할 곳,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즉 비슷한 레벨의 나라끼리는 어렵죠. 뭔 소리냐면 영국이 프랑스 물건을 비싸게 사주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거의 레벨이 비슷하고 생산 품목이 비슷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런 거를 마련하려면 나랑 같은 나라면 안 되겠죠. 그럼 나보다 어떤 나라여야 돼요? 약한, 그쵸? 못 살고 약한 나라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얻으려면은 그럼 뭐가 필요해? 식민지가 필요하지. 그래서 나보다 약소국을 뭘로 만들 거예요? 식민지로 삼을 거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보다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아. 이걸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국주의예요. 그런 국가들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고 이렇게 식민지로 삼는 그 자체를 그런 어떤 풍조를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주의 시대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된 게 제국주의구나.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국주의 열강이라고 표현하죠. 열강 이제 강대국이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이나 나라로 따지면 어디냐? 유럽이겠죠. 유럽 열강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주로 서유럽 쪽이죠. 말하자면 그런 유럽들이 이제 강대국이고 열강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들이 진출해서 식민지로 삼는 그 약한 지역들 있죠. 거기가 어디겠어요? 약소국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결국에는 이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제 아프리카가 있죠. 그래서 일단 아프리카 타겟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프리카겠죠. 뭐. 그래서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가면 뭐가 있어요?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유럽에서 가까운 게 남미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남미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고 자, 이런 데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식민지로 삼는 거죠. 말하자면 점점. 그래서 이런 약소국들을 유럽의 강대국들이 열강들이 보통 열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열강들이 식민지로 삼는 그거를 제국주의라고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강대국이 약소국을 막 식민지로 막 삼고 막 쳐들어가고 해도 돼요? 원래는 그래도 돼요? 막 때려도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걸 식민지로 삼는 걸 가능하게 하는 사상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 강대국이니까 약소국을 뭐 그렇게 해도 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음의 위안을 주는 거죠. 나한테. 그런 사상이 있어요. 괜찮다. 이게 뭐냐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사상이 요거를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괜찮아.
강대국이 약소국쯤 뭐 식민지로 삼아도 되지 뭐. 이렇게 인정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회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건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진화론. 진화론이라는 건 19세기 다윈의 진화론, 생물학적 진화론이에요. 말하자면 진화론 뭐 우리가 그냥 뭐 아는 내용으로는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진화를 하는 과정에 진화에 관한 얘기를 담은 거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강한 인자가 약한 인자를 이제 무너뜨리고 살아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거는 약육강식이라든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적자생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센 놈이 살아남는 거야. 유전 인자 중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진화론을 19세기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접목시킨 거예요. 사회 여러 국가에 딱 매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강대국이 약소국쯤 뭐 어떻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쉽게 말하면 이 제국주의를 가능하게 해준 거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약소국은 식민지가 되는 거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사회진화론은 나중에 우리나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나라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로 넘어간 거죠. 왜? 우리가 약해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힘을 키우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힘을 키우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애국개몽 운동이나 실력 양성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이거예요. 사회진화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회진화론이 좀 위험한 게 제가 일제시대 하면서 늘 얘기하지만 사회진화론이 좀 위험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자, 힘을 키우는 건 좋아.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힘을 키워서 일본처럼 돼야지. 일본이 힘도 세고 멋있잖아. 막 강대국, 약소국을 막 침략하고 멋있네. 그래서 일제처럼 일본처럼 돼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사회진화론이 이렇게 삐끗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친일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조금 멀리 나가면. 그래서 요거는 뒤에 우리가 일제시대 하면서 다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사회진화론이라는 거 하는 이론이 있다.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18세기 후반에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쪽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쪽, 요 이제 세계사니까 우리 쪽 얘기를 해보면, 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시아죠. 아시아. 그러면 이 아시아로도 이 유럽 강대국들이 점점점 넘어와서 이제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점점 옮겨오고 있는 거죠.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서세동점이라고 그래요. 서양 세력이 말 그대로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점점점 오고 있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서세동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서양에게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반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문호를 개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 그래도 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관한 얘기는 살짝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이제 중국하고 일본 얘기를 살짝 배경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중국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볼까요? 중국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었나요? 중국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였지? 영국의 식민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나라 식민지였어요? 애매하네. 중국은 나라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딱 어느 나라 거야 라고 말하기 애매해요. 중국은 그 중국이란 넓은 나라를 나눠 먹었어요. 말하자면 너 여기는 영국, 여기는 프랑스, 여기는 독일, 여기는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느 나라 딱 식민지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하고 그냥 반식민지 상태 이렇게 말하면 돼요. 중국은 절반 식민지였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개항이라는 개념이에요. 개항이라는 건 문을 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완전히 서양이나 유럽에게 문을 연 게 아니었어요. 쉽게 말하면 닫고 있었어, 문을 완전히 개방한 게 아니고 완전히 무역을 100% 허용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어느 정도 닫고
뭐 살짝만 연다든가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서양 애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열강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야, 문을 개방해, 문을 활짝 열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항이에요. 개항. 문을 열어버려. 요걸 이제 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개항을 당한 거죠. 말하자면 여기 일본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개항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항을 이제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항이라는 개념 하나 하고, 그러면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문을 열게 되면, 자, 문을 열게 되면은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 막 문 열면 막 외국하고 교류를 하면 잘 살게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되면 이 개항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게 근대화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대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스처를 취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국도 개항을 하고 나서 여러 번의 근대화 운동을 하게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근대화 운동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건 다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다 실패하고 시도 실패, 시도 실패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만 성공했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근대화 운동이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중국에서 포인트는 일단 개항, 누가 개항을 했는지, 당했는지, 그 다음에 이 개항의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한번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근대화 운동, 여러 가지 근대화 운동, 그리고 그 근대화 운동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개항이 늦었으니까 우리도 저런 식으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모델로 삼았던 근대화 운동들이 있거든요. 그거 볼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문을 열어 강제로 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근대화 운동을 해. 그런데 특이하게도 일본은 이 근대화 운동에 단번에 성공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먼저 근대화 운동에 성공을 하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제국주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뭐예요? 딴 나라 막 식민지 삼고 우리나라 식민지 삼고 막 이런 거죠.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걔네들은 빨리 근대화에 시도를 했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은 굉장히 뭐랄까요? 독특하다랄까? 약간 좀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국 먼저 봅시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영국하고 아주 소규모로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중국하고 영국하고 무역을 하면, 청나라하고 영국하고 무역을 하면 누가 손해를 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중국 물건은 영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차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기, 도자기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중국 물건은 영국 사람들이 막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럼 영국 물건도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냐? 시큰둥해요. 중국은 자기들의 그 문화 자부심이 있잖아요. 뭐 쟤네들 면직물 있어? 우리 비단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적인 그 자부심이 높아요. 별로 시큰둥해, 외국의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두 나라가 무역을 하게 되면 계속 어느 나라가 손해를 볼까요? 영국이 계속 손해를 보죠. 이때는 돈이 은이었어요. 은. 그러니까 은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영국의 은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열받은 영국 방법을 찾았죠. 어떻게 할 거냐? 아편을 몰래 판다? 그래서 아편 밀 수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밀무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식민지가 이제 인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영국하고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 무역을 하는데, 이 무역에서 영국이 계속 손해를 보니까 여기에 인도를 껴넣어가지고 인도에서 청나라로 아편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으로 은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중국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청나라. 열받았어. 그리고 아편이라고 하는 건 중독성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건강은 나빠지지, 돈은 영국으로 빠져나가지 안 되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나라에서 어떤 사신을 보내서, 어떤 이제 관리를 보내서, 임칙서라고 하는 관리를 보내서, 이 관리로 하여금 그때 이제 그 아편을 실은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배를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편 상자를 불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열받은 영국, 전쟁이 났겠죠. 두 나라 사이에. 자, 그래서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아편 전쟁이에요. 이게 이제 아편 전쟁이고, 아편 전쟁의 결과, 당연히 아편 전쟁 영푸 싸웠죠. 누가 이겼을까요? F란다. 영청 싸웠죠. 청나라, 중국 싸웠죠. 누가 이겼을까요? 영국이 뭐 당연히 화력이 훨씬 셌겠죠. 그래서 영국이 승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국이 승리를 하고 조약을 강요했겠죠. 전쟁이 졌으니까. 이때 맺은 조약이 난징 조약이.
그래서 이 난징 조약을 통해서 드디어 개항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5개의 항구를 개항하면서 홍콩을 할양하게 되죠. 알아요, 여러분? 홍콩이 한동안 영국 거였던 거 이때 이제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서 1997년에 반환이 됐죠. 한 150여 년 동안 차지하고 있다가 자, 어쨌든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문을 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을 열게 됐으면 그러면 이제는 영국이 다 뭐 무역이나 이런 거에서 이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영국은 손해. 그래서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져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게 2차 아편 전쟁이에요. 2차 아편 전쟁은 에로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깃발이 달려있는 배를 수색을 하다가 이 아무래도 조작을 한 거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배를 수색을 하다가 이 영국 국기를 끌어내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도전이다 너네가 우리한테 그러면서 사건을 쉽게 말하면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아편 전쟁이고 이 아편 전쟁은 그럼 원래는 누구랑 싸워야 되면 영, 그다음에 청 이렇게 싸워야 되죠. 근데 여기는 영푸청 프랑스가 또 끼어들어요. 영푸청 이렇게 싸우죠. 프랑스는 왜냐?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막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 잡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청나라에서 죽였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자 복수한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끼어들게 되고 요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자, 이때 전쟁은 좀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이 함락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도가 이제 뺏긴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완전히 이기고 당연히 완전히 이기고 수도를 막 뺏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가 전쟁이 이겼는데 전쟁이 이기면 뭐예요? 뭔가 이제 전쟁이 이기고 많은 걸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때 이 협상을 러시아가 중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가 또 뭘 얻어가. 말하자면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래서 요때 맺은 조약을 베이징 조약이라고 해요. 베이징 조약이라고 하는 게 1860년에 체결이 되고 이 베이징 조약이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냐? 여기 조약이 러시아 일단 2가지 청나라의 수도를 뺏긴 거죠.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형님나라 또는 부모나라처럼 생각했던 나라가 청나라인데 그 청나라가 서양 애들한테 당한 거예요. 수도를 뺏길 정도로 그렇게 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구나. 이거 위기구나.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놀란 거 하나, 이제 큰일 났구나. 위기를 느낀 거 하나. 2번째는 여기서 중재를 했던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연해주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연해주가 어디냐? 자,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땅이 연해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어느 나라 거였는데? 청나라 거였는데 이게 베이징 조약 이후로 누구한테 넘어가요? 러시아한테 완전 넘어가요. 지금까지 당연히 러시아한테 넘어가게 되고 이 러시아의 목적은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남하 정책이거든요. 그 남하 정책의 대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자꾸 넘어와 우리나라로. 그래서 큰일 났네. 뭐 얘네를 막으려고 이제 뭐 뭔 짓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베이징 조약하고는 관련이 2가지 있다. 청나라 수도 뺏겼어? 깜짝 놀랐어. 2번째 연해주 러시아가 차지했어? 큰일 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조약이라는 게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중국 얘기 더 할게요. 자, 그러면은 중국은 이렇게 이제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제 우리도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하는 게 근대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의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이런 여러 번의 근대화 운동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첫 번째가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이런 기치를 내걸어서 운동을 전개한 건데 이 중체서용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의 몸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중국의 다른 건 변화시키지 마라. 그 대신에 서양의 용은 쓰임 이런 뜻이니까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특히 여기서 서양의 기술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서양 애들보다 우리가 100배 나아. 근데 우리한테 부족한 건 뭐밖에 없어요? 무기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뭐만 받아들이면 돼요? 무기만 사와. 그럼 우리는 완벽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중체서용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서양의 기술만 도입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양무운동.
근데 그럼 양모운동이 성공이냐 실패냐? 자, 양모운동은 좀 오랫동안 지속된 운동인데 그냥 단적인 예 하나만 보더라도 자, 서양의 무기를 사왔어요. 가져왔어요. 도입. 그리고 나서 전쟁을 했어. 청일전쟁. 자, 청일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청나라. 졌어. 뭐야, 무기만 들여오면 된다며. 졌어. 실패. 그래서 결국에는 양모운동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기술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다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돼.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변법 자강 운동이에요. 변법 자강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변법 자강 운동은 말 그대로 변법, 법을 바꿔야 돼. 제도도 다 바꿔. 서양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의 근대화 운동이 있었고 나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해도 안 되면 여러분 짜증나죠. 해도 안 되면 여러 번 했는데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화를 내겠지? 막 여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외국 공사관 막 습격하고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돼요.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1900년대로 들어와서 20세기로 들어와서 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서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몇천 년 이끌어왔던 왕이 있는 그런 황제 국가잖아요. 이게 무너져 버리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공화제 국가처럼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는구나. 자, 제가 설명을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외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자, 중국을 개항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지. 그거는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영국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을 시킨 거죠. 아, 그 나라가 영국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고 아까 이 베이징 조약 설명했죠? 왜냐면 우리나라 역사 할 때 다시 나올 거거든요. 베이징 조약은 아 그런 거구나. 러시아가 연해주 차지한 거구나. 요거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중에 살짝 양모운동이 자세히는 아니지만 살짝 한번 언급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얘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봤고 이제 일본 얘기 좀 해봅시다. 간단하게 또 자 일본으로 갑시다. 자 일본도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진 않았어요. 얘네가 무역은 했어요. 무역은 하긴 했는데 얘네가 누구랑 무역을 했냐? 네덜란드랑 조금 문을 조금 열었었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랑 이제 교류를 살짝만 하고 있었고 완전히 문호를 개방한 건 아니고 왜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에 꼭 이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쭉 거쳐서 일본으로 가려면 꼭 우리나라쯤에서 막 태풍 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표류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본 기억나요? 벨테브레나 하멜 이런 사람들이 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왜 하필 네덜란드가 여기까지 왔어? 그게 일본 가다가 꼭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불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표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문호 개방을 완전히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소극적인 무역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일본을 개항을 시킨 건 누구냐? 미국이에요. 미국이 개항을 시켰는데 그 개항을 시킨 방법이 되게 치사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를 우리가 포함 외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 중에 여기 옆에 조그맣게 써 있을걸요? 포함 외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포함 외교가 이런 거예요. 군함을 끌고 와. 그래서 막 위협을 해. 막 위협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막 큰 배, 군함 이런 것들이 해안선에 왔다 갔다 하면 일단 무섭잖아요. 그럼 이제 무서우니까 위협을 받으니까 먼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저리 가! 그러면서 이제 먼저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싸! 그러면서 아예 군함을 더 바짝 대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조약을 체결할래? 그러니까 문을 열래? 아니면 전쟁 한번 할래?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조약을 체결하는 걸 포함 외교라고 해요. 포함 외교는 뭐냐면 포화 함대를 끌고 가서 위협해서 문호를 개방하게 하는 거. 이런 약간 치사한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일본을 개항시킨 나라가 미국인 거고 더 웃긴 거는 일본 애들이 더 웃긴 거죠. 자기들이 당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그 방법을 똑같이 우리나라에 써먹은 거예요. 알짱거려. 막 공격도 해.
그리고 막 선제 공격을 유도하면서 막 약간 충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충돌에 대한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 조약을 체결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조약을 강요한 게 우리의 강화도 조약이에요. 운용 사건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을 써먹은 거예요. 치사한 방법, 지들이 당했던 방법을 또 그대로 써먹은 거죠. 나쁜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포함애교, 드디어 우리가 근현대사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마음껏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나의 이 비판 본능과 이제 합법적으로 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일본과 뭐 이렇게 군부 독재 이런 거에 대해서 드디어. 왜 우리가 근현대사 수업 안 하고 그냥 문화사 수업하면 욕할 일이 없어요. 답답해. 근데 이제 합법적으로 마음껏 드디어 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기대해도 좋아. 중간중간에 적당한 욕과 적당한 비판과. 자, 어쨌든 이런 포함애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포함애교에 의해서 당했죠. 일본이 미국한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자, 미일 화친 조약이라든가 또는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이런 조약들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조약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조약을 강요당하고 문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이게 이제 1850년대예요. 그래서 드디어 문을 열게 됐어. 자, 그런데 문을 열면 아까 막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을 열고 무역을 하는데 지방에 있는 하급 무사들은 계속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얘네들이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폭동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다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뭉쳐서 다 뒤집어 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운동이 돼 버린 거죠. 이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결국에는 개혁의, 제가 폭동이라고 표현했지만 개혁의 시도 그리고 그 개혁의 성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이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에서 유신이 뭐냐면 개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메이지 개혁인 거죠. 자, 메이지 유신에 1868년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중국의 근대화 운동은 다 실패했잖아요. 이거는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메이지 유신에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 개혁을 할 거냐? 이 메이지 유신은 문명개화론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요. 문명개화론이라는 거 하는 걸 기치로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문명개화론이라는 건 이게 소극적인 개혁을 하면 안 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개화론에 힘입어 모든 변화, 모든 제도의 개혁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교육제도, 조세제도, 뭐 토지제도 할 거 없이 다 개혁을 해요. 정치제도까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본은 막부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우리 배웠죠. 일제시대 그 통신사 뭐 이런 거 하면서 막부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말하자면 여기서는 국왕이 있긴 하지만 국왕 중심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 메이지 유신을 하게 되면서, 개혁을 한번 하게 되면서 국왕 중심의 국가로 바뀌었어요.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도 한번 바꿨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자, 그러면서 입헌군주제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개혁에 한번 쫙 성공을 하게 되고, 이 개혁에 힘입어 일본은 빨리 서양 세력처럼 됐고, 그래서 빨리 제국주의 대열에 끼어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국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일본이구나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제국주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중국 얘기했고, 일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지금 여러분이 아까 제가 안 했는데 이렇게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진도를 따라간 거죠. 자, 봅시다. 거기 보시면은 700페이지에 보시면은 아편전쟁 나와 있고 난징조약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제2차 아편전쟁 나와 있고요. 701페이지에 베이징 조약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베이징 조약했고, 그 다음에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운동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 안 한 것들은 우리 책에 우리 공부할 때도, 우리 그 한국사 공부할 때도 전혀 언급 안 되는 거예요. 태평천국운동 이런 거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양무운동의 중체서용이라는 단어가 중간에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변법자강운동이라고 나와 있죠. 변법, 법을 바꿔야 된다. 제도를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제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하나 성공했다고 했죠. 그 신해혁명이에요. 신해혁명. 그래서 신해혁명이 성공을 하게 돼서 아시아 최초로 민주공화 국가가
들어서게 되죠. 그러니까 공화제 정부, 왕 없는 네, 그런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일본의 근대화 운동은 일본은 이제 미국에 거기 나오죠. 포함 외교. 무력으로 막 밀어붙이는 포함 외교라고 하는 거에 굴복하여 결국에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에 성공을 하게 되고, 이 메이지 유신의 어떤 이제 제도를 개혁하자는 건데 핵심 사상이 뭐냐? 문명 개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명 개화론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거기 보시면 극단적 서구화라고 나와 있죠. 서양처럼 돼야지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극단적 서구화를 추구하게 되더라라는 거.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정한론이 대두된다. 이거 우리나라랑 관련 있는 건데 이것도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이제 뒤에 나올 거니까 강화도 조약 하면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동양의 근대화 운동이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배경이에요. 전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쭉 벌어지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청해 양무운동, 그 다음에 일본의 문명 개화론, 조선의 동도 서기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일본의 문명 개화론만 한번 볼까요? 일본의 문명 개화론이 모든 것을 다 서양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극단적 서양 말하자면 서양식으로 되자 이런 운동을 우리가 문명 개화론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의 어떤 사상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명 개화론을 주도한 사람이 거기 보시면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영향을 우리나라 급진 개화파들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김옥균 같은 경우는 가서 만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급진 개화파가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지라고 했던 게 바로 갑신정변 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일본의 그 화폐 중에 만엔짜리 화폐 있잖아요. 좀 이렇게 고액의 화폐, 그 만엔짜리의 주인공이 바로 이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워밍업, 이제 근현대사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배경 설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 단어 들어갈 때 세계사를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야 여러분이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단원 남았잖아요. 이제 1단원 앞부분 설명한 거니까 앞으로 이제 일제시대에서도 그리고 현대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는 이제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홍선대원군 진도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